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신중해지고 또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그 궁금증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전화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또 이분 만나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TV 앞에 앉아 계실 부분이 또 상상이 되네요.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혼란에 빠졌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25억 초과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상급지라고 분류가 되는 용산이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가격도 호가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실거래가보다 좀 떨어진 가격에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고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지금 15억에서 25억 사이 되는 그런 급지의 아파트들은 거래량도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627 규제와 1015 규제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최대 6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대출을 가지고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6억 최대한 받아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서도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10억을 찍어가면서 11억, 12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상급지 지역들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의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될라 싶으면 그때쯤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좀 부들부들 떠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게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팔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를 계속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안 팔면 된다라는 주의로 계속해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버티는 걸 막기 위해서 보유세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보유세 인상의 지붕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기다리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고 이 우상향하는 흐름에 맞춰서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미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떨어질 걸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절대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 뛰어드실 분들은 빠르게 뛰어드시고 아직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방송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부동산에 빨리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시세인 곳과 아닌 곳의 분위기가 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개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투트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도 아파트, 재개발도 재개발인데 하나 또는 두 개 모두 이제 플랜을 짜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에서는요.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죠?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걸 그 단기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질문도 바로바로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오후 2시에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도 가능한 주택수 제외 물건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6억 이하 매매가 그리고 3억대 투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뭐 그 외에도 물건들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향한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동산 중에 하나죠. 경매 시장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강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팀장님 또 소개해 주세요. 경매 학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저희가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미나와 경매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되었는데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매주 1회 한정으로 수강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래는 유료 강의인데 무료 강의로 1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경매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와 경매 강의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같지만 날짜와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전화나 또 문자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로는 생방송 중에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가장 또 대두되고 있는 게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다주택자 분들을 좀 묵을 재어 온다고 할까요? 하나씩 집을 내놔야 되나 이런 고민들 커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투자를 늘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도 가능한 투자처가 있다고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옥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옥불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 뭐 타죽을 생각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주택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죠. 다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또 실수요자로서 접근할 때 전체적인 그 방향과 그리고 또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채수를 늘리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채수를 늘린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그냥 채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택수가 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하시기 수월하신 것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주택자도 투자가 가능한 마포구의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1주택자, 2주택자, 많게는 3주택자까지도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서울시는 특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을 넘어갈 때 12%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8%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1주택자가 취득세율 1.1% 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포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50대부터 70대까지 그 나이대를 가지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마포의 전경이 이랬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66년도에 촬영한 항공 사진입니다. 마포 주공아파트 단지 일대를 표현한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로 남긴 것인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저층주거지, 판자촌 일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서 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이 마포구 일대가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탈바꿈한 그런 공간이죠. 실제로 이런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딱 보기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슬럼화가 되어 있구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도화동 일대의 전경인데 언덕배기 지형뿐만 아니라 아랫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마포구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덕 오거리. 지리적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단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딱 마포를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보다 여기는 마포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정도, 여기 강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의 자료 사진입니다. 한 10여 년 된 사진인데 이것보다 더 지금 변모를 한 곳이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총 5개의 권역 중에서 서부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부권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강벨트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 자체가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CBD라고 하죠. 중심 업무지구, 서울역, 광화문, 시청 이런 쪽 일대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상암동 일대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해서 여기는 방송지구입니다. 방송지구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곡에 대한 부분도 마곡은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이쪽까지 어떻게 보면 주요 중심 업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마포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업무 지구들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외를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방을 이동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러니까 이동이 편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마포구다. 그래서 마포구가 떴던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곧 있으면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수요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용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에서도 배후 수요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마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겠죠. 행정구역을 좀 살펴보자면 동마포권역이라고 하는 이런 일대, 그리고 신촌, 이대 이런 쪽 근처에 있는 이 일대와 그리고 한강변에 붙어 있는 합정동이나 망원동 일대, 그리고 서마포라고 제가 항상 구분을 이렇게 두는 성산동 일대와 상암동 일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로로 넓은 그런 지역이고요. 이 자치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리고 공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데 바로 이 면적 정도 수준이 공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암동의 난지도, 거기를 이제 공원화 시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녹지뿐만 아니라 한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기가 좋고 좀 삶의 질이 높은, 살기가 유려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서마포, 중마포, 동마포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이제 가로로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 중, 동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분석을 할 때에도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서마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방송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 일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와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포의 중심축, 코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포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이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동마포 권역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포의 상징이 원래는 가운데였는데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상권이 일어나고 있고 업무지구도 생기고 있고 학원가도 이쪽 일대에 생기고 있고 심지어 주거에 대한 부분도 가장 비싸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원래는 여기가 언덕배기가 굉장히 심하고 해방 이후에 난개발이 되고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개벽을 하면서 여기가 다시금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죠. 철도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마포 안에서 움직이는 철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데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그어놨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가자역부터 공덕역까지 이 일대를 그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의선 숲길이죠.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의 가장 큰 상징이 있는 그리고 결과물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경의선 숲길인데 얘가 이제 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선형공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공덕역까지 대략 거리를 따져보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이 4km 정도 되는 구간이 원래는 철길이 있었는데 이 철길을 지하화를 시키면서 그 위에다가 공원화 시킨 거죠. 이 공원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표했습니다. 과연 저 공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돈만 버린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 단절되었던 공간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일대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포구가 좀 죽은 동네에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동네가 될 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경의선 숲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의선 숲길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업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무실 일대가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평일 점심에 가보시면 이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는 인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커플들이 와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강아지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뭐 없는 그냥 진짜 도로만 이렇게 딸랑 있고 철길만 딸랑 있었던 이런 공간을 그 숲길로 탄생을 시키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그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중간에 마치 센트럴파크처럼 미니 센트럴파크죠. 이런 것들이 선형공원으로 이어지면서 공원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덕역을 기준으로 주요 업무지구의 이동 소요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의도까지는 5호선을 이용해서 대략 한 6분 정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광화문 일대 같은 경우에도 5호선을 이용해서 8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용산까지도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곧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환승은 한번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강남까지도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그런 위치가 바로 이 공덕이고 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해외로 넘어갈 때 그 시간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서울역에서 또 KTX를 이용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고속철도 이용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뿐인데 1시간 안에 공항까지 이동 가능하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마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급이 올라갈 수 있게 된 배경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포구 안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었잖아요. 뭐 서마포, 중마포, 동마포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각 권역별로 3개 이상의 노선의 결절지들이 있습니다. 이 결절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노선이 겹치느냐, 그러니까 몰리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노선이 결절이 되는 것이고 홍대 입구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노선이 결절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노선이 결절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뭐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수혜를 입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GTX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GTX가 마포 쪽에 정차되는 그런 역은 없습니다만 뭐 그 외의 것들, 뭐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의도까지만 1차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앞으로는 공동역과 서울역을 연결을 짓는 2차 노선까지 계획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공동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펜타 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 서울 전역에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낙후화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를 정해놓은, 그러니까 미리 자료로 따놓은 그런 곳인데 뭐 낙후된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남에도 많고 서초에도 많고 용산은 뭐 거의 전역이 낙후가 되었다 싶을 정도로 노후화가 된 곳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중구, 종로구 뭐 이런 일대도 굉장히 많고 뭐 성동구나 광진구, 송파구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가 노후화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마포구죠, 마포구. 이 마포구에서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일수록 심각한 거고요. 파란색일수록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포구에서 지금 가장 노후화가 많이 된 곳이 노란색 지점인데 그 노란색 바로 보이실 거예요, 마포구 쪽에. 이 노란색에 있는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마포 권역에서도 지금 신축이 다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 권역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포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원래 그 저층 주거지였던 곳들이 다 지금 아파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마포 권역에서 원래 중마포 권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신촌 이대 이런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합정, 홍대 이런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그러니까 이 화살표대로 갈 겁니다. 개발의 속도가 그리고 개발의 이동이 동마포에서 서마포로 이동을 하고 서마포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중마포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0년, 100년이 지난다 그랬을 때 다시 동마포 권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또 서마포로 이동하게 되고 중마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겪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다 경험을 해보시겠죠. 지금 이 자료는요. 마포에서 지금 얼마만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캡처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를 제가 가져왔다 보니까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동마포 권역에서는 얼추 재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에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사실 저기서도 지금 계획이 지금 이제 잡혀가지고 열심히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다른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재개발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지역을 서마포로 잡아봤습니다. 이 서마포 일대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타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산시형 재건축. 이 성산시형 재건축이 지금 3,800여 세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5천 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 세대수로 넘어간단 말이죠. 3천여 세대에서 5천여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마포에서 신축 대단지로 완성이 되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강북 최대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대형 평수로의 구성은 없고요. 20평대로만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20평대 초반의 아파트가 나중에는 신축으로 지어지게 되면 뭐 30평대도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20평대 중반, 초반, 뭐 10평대 중반, 초반 이렇게 다 쪼개져서 세대수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가 원래 시형 아파트였던 것이 다시금 민간 재건축을 통해서 탈바꿈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완전한 신축, 5세대급 이상, 5.5세대의 아파트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가 신축이 탄생이 되면 이 단지만
어떻게 보면 신축에 대한 부분, 그 프리미엄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모아타운을 표기해 놨고요. 빨간색으로 역세권 재개발을 표기해 놨습니다. 모아타운은 지금 거의 모든 구역에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르지오 단지로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약 2천여 세대에서 3천여 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단지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는 1,000세대 미만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파급력은 좀 작겠지만 어찌됐건 빌라촌이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라인들은 전부 다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거의 뭐 만여 세대 조금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핵심은 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결국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그 절반의 세대 수를 장기 전세 주택,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프트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기 전세 주택이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이 우리 아파트 단지를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가 뭐 SH나 LH가 짓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 민간 시행자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뭐 레미안이나 뭐 롯데캐슬이나 뭐 아니면 푸르지오나 뭐 포스코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름 단지명 자체는 임대주택이라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개념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개발과 동일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 특히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다. 예,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속도도 늦고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오히려 피를 보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 자체가 거의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된 그런 사업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곧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그런 단계들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다 그랬을 때 대략 세대수는 15,000에서 17,000여 세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흔히 미니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수가 대략 10,000세대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어지게 되면 계략적으로 10,000세대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로서요. 노량진보다 더 많은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탄생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서마포 그리고 성산동, 연남동 일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자꾸 박성일 팀장은 빨간색을 이야기를 하고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나온 그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립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밑줄을 쳐가지고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계획 세대 수는 100세대 이상이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최소 규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최대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만약에 계단을 지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계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제한이 없으니까 면적에 제한도 없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8,000세대, 9,000세대도 지을 수 있겠는데 하면은 지을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 2022년도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살펴보시면요. 이 다음 장면에 밑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2025년도 1월 달에 다시 수립 기준이 변경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적 규모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2만 제곱미터 이하 대신에 관련 위원회가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최대가 3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구역들은 도대체 면적이 얼마길래 왜 천장을 얘기하는가, 지붕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천장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성이나 아니면 다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제한이 3만 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가 지금 면적 자체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11만 5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보다 거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가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제곱미터를 상회하고요. 그리고 마포구청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10만 제곱미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정도 면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지 규모로 나오겠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면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냐면 이 가자 역세권과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는 3,000세대급 이상의 규모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대략 2,000세대 이상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 구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포 안에서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속통합기획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서 이 면적이 이렇게 넓고 층수가 높게 올라가고 동수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뛰어드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곳에 투자해야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일단 현 시점에서는 구축 빌라를 매수한다고 내가 했을 때 주택수가 산입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취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내가 엑시트를 할 때,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런데 핵심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 지역 중에 하나가 주택수가 제외되는 6억 이하의 신축이고 특히나 투자금이 3억대에서 4억이 채 안 되는 그 투자금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택수에서 배제된다는 거. 그래서 주택수에 어떻게 배제가 되는데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당연히 세미나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궁금하시니까요.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의 마포 신축 대단지가 탄생할 곳인데 이 대단지가 탄생하는 곳이 확정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에서 100% 확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신다 그러시면 마포에서 3,000세대 이상의 규모가 나온다? 그럼 여기는 파급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파급력 자체가요.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것이고 나중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탄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포에서 더 이상 찾기 힘든 소액 투자처다. 요즘에 소액의 기준을 예전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갭 투자로서 빌라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1억, 2억 이게 소액 투자가 아닙니다. 거의 3억, 4억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런데 마포 안에서 소액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포에서 초기 재개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이 거의 많게는 8억, 10억 이렇게까지도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마포구인데 급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포 안에서는요. 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만큼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요. 2억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3억대로 올라온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4억대, 5억대, 6억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나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될 때 사겠어 라고 해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미 내 근로소득을 넘어버린 것이 이 투자소득이 된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엔 재개발이라는 게. 그런데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을 놓치고 나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기회를 보다가 결국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포에서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단지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배제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본 요건이 지금 24년도에 10대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10대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신축이나 미분양된 물건들에 대해서 주택수를 배제해주겠다라는 요건들이 있었고요. 이게 기간이
24년 1월 10일부터 원래 25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12월 31일까지만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주택수가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적 자체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포함이 되는데, 매매가 자체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6억 이하여야 되겠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여야만이 주택수 배제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착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이것도 주택수 제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예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분양사업자. 건축주가 지어놓은 신축을 곧바로 이제 바로 등기를 치는 기준으로 주택수가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주택수가 배제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100점. 이게 뭐지? 궁금한데 세미나 참석해야 되겠다. 그럼 80점. 전화 주시면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규제를 회피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포리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 중에 한 사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자 역세권 2 성산 연남동 역세권 재개발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림상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구역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재개발지로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빨간 선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제한이 걸려 있는 그 구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구역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자 역세권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 제한을 걸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구역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구역계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업 시행인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요소는 이 구역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된 상황이고 옆에서 보시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표를 적어놨는데 이것도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검토,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리고 계획 검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뭐 쭉 나열돼가지고 준공 인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비계획 결정 고시라는 걸 하게 돼요. 이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가 역세권 재개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데 결국에 핵심은 이 나머지 단계,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군데가 모두 사전 검토를 어느 정도 마쳐 있는 상황이고 정비계획을 위반 제한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년 사이에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계가 많아 보이는데 이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 끝내놓은 상태고 동의서만 원활하게 진구가 되면 정리가 되는 것인데 동의서 자체도 여기는 진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다 끝내놨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한번 빵 뜁니다. 실제 사례가 어디냐? 용산구의 효창공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두 군데가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가격이 한번 빵 뛰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일전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확인해 보니까 8억에서 10억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금이 많이 뛰었다라는 것이죠. 용산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용산의 효창공원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동마포 권역과 거의 권역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이 역세권 재개발의 파급력은 서마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 가져오는데요. 27년도에 1000세대, 10,000세대 정도 규모가 나오게 되고 나서
나머지는 다 1000세대급입니다. 2029년도에는 1000세대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공급량이요. 아파트 공급량이 떨어지는데 적정 수요가 4만에서 5만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이 적정 수요에 대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주택 수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뛰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도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는 2029년, 많게는 30년, 31년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급지, 중상급지 지역에서는 공급이 차질이 생겼어요. 이 차질이 생긴 게 언제까지 갈 것 같냐면 2034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많게는 2036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장기 침체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 논거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을 다 궁금해 하신다면 그것도 세미나 참석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중에서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급지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이런 곳들이 광북에서 최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서 신축 아파트가 3000세대급 이상으로 지어진다? 2000세대급 이상으로 지어진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급지, 중하급지, 하급지 이런 지역들은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양극화는 더욱 가중화가 됩니다. 똘똘한 거에 몰리는 사람들, 덜 똘똘한 거에 몰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나중에 차등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도 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포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을 예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수정해 왔어요.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마포 다음에 중마포 다음에 서마포가 될 것입니다라고 가격 변동을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바꾼 사이즈는 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중마포 권역이 서마포 권역보다 가격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동마포 권역 같은 경우는 공덕 일대나 아니면 대흥동 일대 그런 쪽 일대까지 보면 32억에서 36, 34평 기준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 기준으로 이 정도 평가가 될 것이고 중마포 권역과 서마포 권역이 가격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서마포 같은 경우에도 평당 7,500에서 8,500까지는 볼 것이다. 이거 보수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좀 더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가진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2는 해야 됩니다. 20%를 더 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산시형의 평당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축이 지어졌을 때 가치평가를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꼭 살펴보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경쟁력이 있는데 앞으로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이런 쪽에서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 그랬을 때 신축 아파트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물음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당장 투자 금액이 위쪽 지역과 1, 2억 정도 차이의 수준이지만 나중에 차익 같은 경우에는요. 못해도 10억, 많게는 20억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항상 상급지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안쪽 한강벨트로 진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점점 소액투자처가 사라지고 있고 특히나 마포구 안에서도 원룸이 투자 금액이 거의 한 7억, 8억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곳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은 빵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입주권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자처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셔서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마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이야기들은요 세미나에서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먼저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을 하나 빠르게 하고 세미나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5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B구역 조합 설립 인가가 한창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A구역과 C구역 중 가격적인 메리트는 C구역이 좋은 것 같은데 보시기에 C구역 전망은 어떤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자양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팀장님? 네, 일단 자양동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모아타운이 지금 A, B, C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표 지번 같은 경우에는 C구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 A구역이 593인가 그럴 거고 B구역이 649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A, B, C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후보지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이미 선정은 되어 있는데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난 겁니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리계획 수립 다 마쳤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각 구역에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그 총회 열리고 나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시공사 선정됩니다. 그럼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레미안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 빵 뛸 거예요. 그리고 A구역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근데 C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가격은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7일자로 지금 후보지 선정 접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A, B, C구역이 모두 이제 정리가 돼서 모아타운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모아타운 사업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결과물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중요치 않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냐, 지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여기 투자 금액이 지금 6억에서 뭐 많게는 8억, 뭐 9억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안에서 6억대 투자, 뭐 많게는 7억대 투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되신다 그랬을 때 들어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실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 A구역이라고 하죠. 이 신속통합기획 A구역이 지금 거의 뭐 적게는 12억, 뭐 많게는 18억까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자양 3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5억, 20억 들어가거든요.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27억, 30억 들어가죠. 그러면 딱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10억 단위로 올라가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자양 이동의 C구역도 괜찮은 대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상담 더 필요하시면 세미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에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미나와 경매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미나에서는 제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쓸데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다면 그 시간 소중하게 잘 할애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경매 강의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매 강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사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50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달성하신 그 실전 사례가가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수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강의 모두 이제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전화나 문자로 문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